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무장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핵 잠수함 승인과 핵 연료 재처리까지 모든 걸 내어준 미국. 전부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오만한 마음이 깔려 있었죠. 대한민국이 뭘 하든 결국 미국 손바닥 안입니다. 워싱턴은 확신했고 핵무장 테이블에서 한국은 늘 논외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을 실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발사체 기술과 위성을 손에 넣었다는 건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하 20, 표면 온도 6000도. 이건 ICBM 재진입체로 즉시 전환 가능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를 압도한 대한민국의 발사체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30분.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가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30분 안에 수천만 명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 30분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이 행성의 질서를 정합니다. 저는 그 30분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2022년 늦가을, 저는 백악관 NSC에서 전략타격과 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선임 조정관이었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공군 장교로 복무한 뒤 랜드연구소와 펜타곤을 거쳐 이 자리에 앉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러시아의 신형 ICBM 배치 현황,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결과, 북한의 SLBM 발사 징후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제 세계였어요. 핵을 가진 자들의 셈법, 그 바깥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NSC 지하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익숙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 서부의 ICBM 사일로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고 중국 내륙의 DF-41 배치 현황이 그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북한 영변과 동창리 일대는 노란색 경고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도 같은 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서진이 첫 번째 문서 묶음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러시아 사르마트 미사일의 최신 시험 발사 분석이었어요. 마이클 그랜트 부보좌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사르마트의 사거리, 다탄두 탑재 능력, 기존 방어망 회피 가능성,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큰 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중국이었어요. DF-27 극초음속 활공체의 궤적 데이터가 스크린에 표시됐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 경계를 넘나들며 비행하는 물체를 기존 레이더망으로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졌어요. 누군가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진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미사일 방어 체계의 근본 가정을 흔드는 위협이었어요. 북한 순서가 되자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았습니다. 북한의 화성 시리즈는 위협적이지만 러시아나 중국에 비하면 규모가 달랐어요. 다만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쏠지 모른다는 점에서 북한은 늘 불편한 변수였어요. 저는 북한 관련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아침 브리핑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리사 하트먼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수석 분석관인 그녀는 평소에도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별도 자료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한국 우주력 발전 현황 요약본이라고 적힌 표지가 보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추가된 안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붉은 위협 표시 대신 한반도 남쪽에 작은 파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누리호, KPS, 차세대 중형 위성. 세 단어가 한 장표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된 문서를 봤어요. 누리호는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라고 했어요. 발사에 2번 성공했고 앞으로 10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세웠다는 내용이 요약돼 있었습니다. KPS는 한국형 위성왕법 시스템이었어요. GPS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항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은 지구 관측과 기술 검증을 위한 위성 시리즈였어요. 나쁘지 않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맹국이 우주 역량을 키우는 건 환영할 일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사드가 배치돼 있고
미사일 방어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발사체 기술을 갖추면 우리 동맹 네트워크가 한층 두터워지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리사 하트먼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자체 발사체를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재진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재진입 기술. 그건 ICBM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수천 도의 열을 견디는 기술. 그걸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 좋은 발사체, 동맹 강화에 기여. 그게 전부였어요. 재진입 기술 운운하는 건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발사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ICBM 국가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핵탄두도 없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해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위협 지도에서 한국은 파란색이었어요. 우리 편, 보호해야 할 대상.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그랜트가 제 옆을 지나가며 물었어요. 한국 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동맹이 역량을 키우는 건 나쁠 게 없어요. 그는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저는 상황실에 잠시 더 남았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위협 지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붉은 점들이 대륙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반도, 남쪽의 작은 파란 점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해 한국 표시를 지도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방어선 일부라는 태그를 달아두었어요. 그때 비서가 문서 더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미 한국 국방무관실에서 전달한 국방백서 번역본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잠깐 훑어봤습니다. 한국군의 전력 현황, 국방 예산, 방위산업 발전 계획, 꼼꼼하게 정리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서를 책상 한쪽에 올려놓고 다음 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핵과 ICBM의 테이블에서 한국은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그 테이블에는 핵을 가진 5나라와 핵을 갖고 싶어하는 몇몇 나라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테이블 바깥에서 우리가 치는 게임을 지켜보는 관객이었어요. 좋은 관객, 믿을 수 있는 관객,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지구 반대편의 운명을 바꾼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의 중심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며칠 뒤 리사 하트먼의 분석 보고서가 제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우주 개발 프로그램의 기술적 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나중에 읽은 폴더로 옮겼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극초음속 시험 데이터가 더 급했어요. 러시아의 핵 독트린 변경 징후도 분석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따위는 그 목록에서 한참 아래였어요. 그게 2022년 늦가을의 저였습니다. 30분 안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면서 정작 제 세계관이 바뀌는 데는 3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파란 점 하나가 제 지도 전체를 다시 그리게 만들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여름, 한국에서 공식 요청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의를 개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 디젤 잠수함 몇 척 굴리던 나라가 갑자기 원자로를 달겠다고 나선 거였죠.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작전 기획을 맡은 제독이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콜린 스티븐스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 정확히 중간 지점에 앉았어요. 이 자리 배치가 오늘 제 역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해군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 5년간 한국 주변 해역에서 탐지된 중국과 북한 잠수함 활동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동해와 서해, 남해를 아우르는 해역에 빨간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진급 잠수함들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깊이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독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디젤 잠수함은 며칠마다 부상해서 공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적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달랐어요. 몇 달이고 수면 아래 머물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령 같은 존재였죠. 콜린 스티븐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의 손에는 법률 검토 문건이 들려 있었어요. 비확산 규범,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조약들. 그가 나열하는 단어들은 모두 안 된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핵추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비확산 체제의 금을 긋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군의 논리도 국무부의 논리도 각각 맞는 구석이 있었어요. 중국과 북한의 수중 위협은 실제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비확산 원칙을 무너뜨리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요구를 들고 올 게 뻔했죠. 일본, 대만,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포장하느냐죠. 제독과 스티븐스가 동시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펜을 꺼내 종이에 몇 가지 조건을 적기 시작했어요. 해결료는 미국이 공급한다. 설계 핵심 기술은 미국이 통제한다. 무기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넣는다. 한국은 우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열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에 있다. 저는 그 조건들을 읽어 내려가며 설명했어요. 이 조건이라면 비확산 체제를 형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습니다. NSC 법률 자문팀의 의견이었어요. 그들이 미리 검토해둔 문서를 제가 인용한 거였죠. 콜린 스티븐스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법적 논쟁에서 밀리지는 않겠다는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해군 제독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 내부 평가 메모였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편입할 경우 동북아 수중 감시 및 억제 능력이 최소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가 핵심 문장을 읽었어요. 30%.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부 승인으로 가겠습니다. 제 결론이었어요. 한국에게 핵추진 기술의 문을 열어주되 그 문의 열쇠는 우리가 쥔다. 한국이 이 조건을 넘어서려 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스티븐스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마이클 그랜트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잘 정리했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을 활용하면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최적의 절충안이죠. 그들이 이 조건을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랜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열쇠는 우리 손에 있다. 며칠 뒤 백악관 최고위급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건부 승인 방향 유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추진 기술을 허용하는 건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영국과 호주 정도가 전부였죠. 이제 그 목록에 한국이 추가되려 하고 있었어요. 최민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주미 한국 국방무관실의 방위협력 담당 무관이었어요. 그가 서울의 협상 진척 상황을 비공식으로 보고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도 이 결정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의 이름을 메모해뒀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30년 전후였어요. 7년 정도 남은 셈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용 체계를 갖추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7년이면 긴 시간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한 문제될 건 없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안의 세부 조항을 다듬고 있었어요. 연료 공급 일정, 기술 이전 범위, 감시 메커니즘.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문서가 완성되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잠수함의 심장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언제든 멈출 수 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동북아의 균형이 조금 달라지겠죠. 중국이 불편해할 거고 북한은 더 불안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이 강해지는 게 이득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심해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 그건 전략적 인내를 의미했어요. 적이 모르는 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 필요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잠깐 그 질문을 떠올렸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잠수함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실을 핵탄두가 없으면 전략적 의미가 제한적이었어요. 핵 추진은 핵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한국은 디젤보다 좋은 엔진을 얻는 것뿐이었어요. 그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문서 작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어요. 오늘 좋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활용하면서 통제력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았다. 열쇠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확산 원칙도 지키고 동맹도 강화하고 중국 견제도 하는 일석삼조의 결과였죠.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허용한 만큼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을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그 문 너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쥔 열쇠가 유일한 열쇠인지 저는 그때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다른 문을 찾고 있을 가능성을, 그 가능성조차 저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은 러시아와 중국이었어요. 한국은 그냥 좋은 동맹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 우리가 허락해주는 나라. 그게 2023년 여름의 저였어요. 2024년 초, 한국이 또 다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핵연료 재처리와 연료주기 완화. 이번에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얘기였어요. 사용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려면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식 요청 문서가 한미 원자력 협의 채널을 통해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용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민수용으로 쓰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죠. 하지만 군사용으로 쓰면 핵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같은 기술, 다른 결과. 그 경계선이 얼마나 얇은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협의 테이블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에너지부 핵정책국 국장이 참석했어요. 그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한국의 원전 현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가 원자력에서 나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적지 않은 비중이었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용 핵연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국장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분석에 따르면 2030년 전후로 한국의 사용 핵연료 저장 공간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때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원전 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였어요. 재처리를 허용하면 저장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국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사용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줄어들고 일부는 다시 연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이기도 했죠. 에너지부 과학자들 상당수가 이 논리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반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군사안보 라인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회람했습니다. 핵물질 관리 리스크 평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의 양, 그것이 축적될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 감시 체계의 한계,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재처리를 허용하면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저는 두 보고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에너지부는 허용하자고 했고 안보라인은 반대했어요. 핵잠수함 때와 비슷한 구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잠수함은 플랫폼이었어요. 거기에 뭘 싣느냐가 중요했죠. 재처리는 달랐습니다. 재처리는 재료였어요. 핵무기의 원료를 만드는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완전한 재처리 대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구와 실증을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IAEA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추가 감시 조항을 넣고 투명성 메커니즘을 의무한다. 한국이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형식적으로는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도 가능할 터였어요. 에너지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안보라인 담당자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완전한 거부보다는 나은 선택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저는 부분 승인안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IAEA 검증 강화, 미국 감시관 상주, 정기 보고 의무, 기술 이전 범위 제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며칠 뒤 한국 측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투명한 검증 메커니즘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최민석 국방무관이 비공식 채널로 전달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협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협조적이군. 좋은 신호였습니다. 한미 공동실증 연구팀 구성안이 서면으로 합의됐어요. 양국 과학자들이 함께 재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였습니다. 한국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보는 구조였죠. 의회 보고용 요약 문서에는 부분 완화, 강화된 검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완전한 허용도 아니고 완전한 거부도 아닌 중간 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문서 작업을 마친 밤, 저는 개인 노트를 펼쳤어요. 습관처럼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의 의미, 잠재적 리스크,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들. 펜을 들고 잠시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재진입 기술. 작년에 리사 하트먼이 언급했던 단어였어요. 한국이 자체 발사체를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재진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핵추진 잠수함에 이어 연료주기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어요. 재진입 기술 장거리 추진체 연료주기.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구조적으로 핵탄두 옵션까지 연결될 수 있음. 적어놓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의도와 별개로 존재합니다. 일단 갖추고 나면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관리 가능한 리스크인가?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동맹이었어요. 비확산 체제 안에 묶여 있었고 IAEA 감시를 받고 있었고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핵심 기술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열쇠는 아직 우리 손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는데 완성된 그림이 어떤 모양인지 아직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죠. 핵잠수함은 플랫폼, 연료 죽이는 재료, 발사체는 운반 수단. 하나하나는 민수용이거나 방어용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합치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NPT 회원국이었고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였습니다. 설령 기술적 잠재력이 생긴다 해도 정치적 결단 없이는 의미가 없었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한국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곁에 있는 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러시아의 최신 핵 독트린 분석,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결과,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동향, 익숙한 위협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서랍 안쪽으로 밀어넣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리되고 있다. 우리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제될 건 없다. 열쇠는 우리 손에 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렇게 반복하면 진짜가 될 것처럼. 찝찝함은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노트에 적은 문장도 잊으려고 했어요. 재진입 기술, 장거리 추진체, 연료주기.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가끔 떠올랐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위협들이 더 급했으니까요. 러시아, 중국, 북한, 그들이 제 하루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지도 가장자리의 파란 점이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동맹, 관리해야 할 변수, 하지만 결코 위협은 아닌 존재. 그게 2024년 초의 제 판단이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그림이 제 세계관을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익숙한 믿음을 유지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한국은 그냥 동맹이야.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야. 그 이상은 아니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기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2025년 2월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리사 하트먼이 직접 가져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검토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한미 공동연구, 재진입체 실험 결과 분석.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리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실험 일시, 발사 고도, 재진입 각도, 비행 궤적. 기술적인 내용이었지만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이었죠. 마 20 이상. 재진입 속도였어요. 고고도에서 떨어뜨린 실험체가 대기권으로 돌입하며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마 20이면 초속 6km가 넘는 속도예요. 총알보다 20배 이상 빠른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에 밑줄을 그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11경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재진입 시 표면 온도, 약 6000도,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그 온도를 견디면서 형상을 유지하고, 궤적을 제어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기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혔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어쩌면 프랑스와 영국 정도. 그런데 한국이 이걸 해냈다고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실험 설계, 소재 선택, 열차폐 시스템, 자세 제어 알고리즘. 세부 항목마다 데이터가 꼼꼼히 기록돼 있었어요. 한미 공동연구라는 명목이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시험 환경과 계측 장비를 제공했을 뿐이었죠. 보고서 중간에 미 국방부 산하연구소의 기술 평가가 삽입돼 있었어요. 연구소 소장 명의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어요. 본 실험은 설계, 소재, 제어 측면에서 ICBM급, 재진입체 개발 요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ICBM급, 대륙간탄도 미사일 수준의 재진입 기술을 한국이 갖췄다는 뜻이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결론 부분에 적힌 문장 때문이었어요. 탄두 케이스와 유도 장치만 추가될 경우 실질적 ICBM 재진입체로 전환 가능.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탄두 케이스와 유도 장치. 그 2가지만 있으면 된다고요? 리사 하트먼이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연료주기 완화, 그리고 이제 재진입 기술. 하나하나는 민수용이나 방어용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합치면 그림이 달라졌어요. 화상 브리핑을 잡아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연구소 소장에게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 결론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결론은 더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재진입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 6000도의 열환경, 정밀한 궤적 제어. 모든 데이터가 ICBM급 재진입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핵탄두만 없을 뿐, 그걸 운반할 기술은 이미 갖춘 셈이었습니다. 오후에 화상 브리핑이 연결됐어요. 연구소 소장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백발의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가 실험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폐 소재의 특성, 자세 제어 시스템의 작동 원리, 계측 데이터의 신뢰도. 전문적인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 연구진의 기술 수준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연구소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보고서 결론에 적힌 문장, 그게 정확한 평가냐고요. 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ICBM 재진입체로 전환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탄두 케이스와 유도 장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핵심은 열환경을 견디면서 정밀하게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인데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꺼진 모니터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3년 전 NSC 브리핑에서 한국을 좋은 발사체를 가진 동맹으로 분류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리사 하트먼이 재진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었어요. 3년 만에 한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협의, 연료주기 부분 완화, 그리고 ICBM급 재진입 실험. 우리가 하나씩 문을 열어줄 때마다 한국은 그 문 너머로 걸어 나갔어요.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열쇠가 유일한 열쇠가 아니었던 겁니다. NSC 보안 시스템이 보고서를 고급 기밀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파장이 클 터였어요. 한국이 ICBM급 재진입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최민석 국방무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측 실험 목적과 공개 범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이 실험은 순수한 우주 기술 연구의 일환이며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였죠. 재진입 기술은 위성 회수나 우주 탐사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어요. 믿어야 할까요?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재진입 기술은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이 ICBM에도 적용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은 이제 핵탄두를 지구 반대편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콜린 스티븐스에게서 메모가 왔어요. 비확산 측면에서 이 실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은 NPT 회원국이고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예요. 재진입 기술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핵잠수함, 연료주기와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개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재진입 기술 핵잠 연료주기와 구조적으로 연결 가능.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 동맹이 아닐 수 있음. 적어놓고 보니 손이 떨렸어요. 3년간 믿어왔던 전제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게 제 논리였어요. 잠수함이 있어도, 연료주기가 열려도 핵탄두가 없으면 전략적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진입 기술까지 갖추면 얘기가 달라졌어요. 핵탄두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조각은 이미 다 맞춰져 있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한국이라는 파란 점이 제 머릿속 지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장자리에 둘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혔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와 화상 브리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이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려는지, 보고서 숫자 너머의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2025년 5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파견 결정이 내려왔어요. 한국의 재진입 데이터와 KPS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서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위의 결론이었죠. 저도 동의했어요. 숫자는 많은 걸 말해주지만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최민석 국방무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서류에서만 보던 이름이 실제 사람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인상에 조용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저를 대기 중인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오늘 일정은 서울 합동작전센터 방문입니다. 차 안에서 최민석이 설명했어요. 합동작전센터, 한국군의 핵심 지휘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KPS와 재진입 데이터를 결합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동작전센터는 지하 깊은 곳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인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NSC 상황실과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규모는 더 컸어요. 강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교가 저를 맞았습니다. 합동작전 분석단장이었어요. 준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시연실로 이동했어요. 중앙에 거대한 곡면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유승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KPS와 재진입 데이터 융합을 담당하는 방산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로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워싱턴 싱크탱크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물었더니 백악관에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동행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이미 노트북을 펴고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혜진 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다탄두 요격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크린에 지구본이 떠올랐어요. 북반구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가상의 ICBM이 발사됩니다. 다탄두, 즉 MIRV를 탑재하고 있어요.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합니다. 스크린에서 미사일 하나가 솟아올랐어요. 북쪽 어딘가에서 발사된 가상의 ICBM이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자 탄두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 탄두였고 나머지는 미끼탄이었어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해야 했죠. 먼저 미국 BMD 모델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승우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스크린 왼쪽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 표시됐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됐어요. 일부 탄두가 격추됐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방어망을 뚫고 목표에 도달했어요. 화면에 붉은 점들이 찍혔습니다. 피해의 예상 지점이었죠. 일본 BMD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일부 탄두는 요격했지만 상당수가 빠져나갔어요. 다탄두 공격의 문제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으면 모든 표적에 요격 미사일을 쏴야 했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적은 그걸 알고 미끼를 섞어 보냈죠. 강혜진 단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한국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승호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스크린 중앙에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다탄두 공격 시나리오였어요. 차이는 즉시 드러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탄두들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추적을 시작했어요. KPS 위성 데이터와 재진입 궤적 분석이 결합되면서 각 탄두의 질량과 속도가 계산됐습니다. 진짜 탄두는 무겁고 미끼탄은 가벼웠어요.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속도 변화가 달라졌죠. 한국 알고리즘은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냈습니다. 스크린의 표시가 바뀌었어요.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구분됐습니다. 빨간 점은 실제 탄두, 파란 점은 미끼탄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둘을 분류해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빨간 점들만 향해 날아갔어요. 효율이 완전히 달라졌죠. 낙하 지점 예측입니다. 유승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각 탄두가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된 결과가 표시됐습니다. 평균 오차 범위, 수십 미터.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을 멈췄어요. 수십 미터라니.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탄두가 어느 건물에 떨어질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비교입니다. 스크린 하단에 3개의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국 모델, 일본 모델, 한국 모델. 한국 모델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기존 대비 약 20에서 30%포인트 향상. 합동작전센터 내부 평가 자료에 포함된 분석이라고 강혜진 단장이 설명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방금 본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KPS와 재진입 데이터의 결합.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건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유승우 연구원이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적의 탄두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원리를 뒤집으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탄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방어와 공격은 같은 기술의 양면이었습니다. 적의 탄두를 추적하고 예측하는 능력은 곧 우리 탄두를 정밀하게 유도하는 능력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지금 방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공격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강혜진 단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방어에만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어요.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에밀리 로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한국 없이 이 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쓸 겁니다. 제 결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본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개인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한국 핵 없는 핵무장국에 가까운 상태. 적어놓고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장이었어요. 한국이라는 파란 점이 제 지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워싱턴에서 한미 비공개 전략 대화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나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합동작전센터에서 본 시연을 수십 번 떠올렸습니다. KPS와 재진입 데이터의 결합, 다탄두 분류 알고리즘, 수십 미터 오차의 낙하 지점 예측.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걸로 무엇을 하려는가였죠. 회의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재진입 실험 보고서, 합동작전센터 시연 기록, 에밀리 로웰이 작성한 분석 메모, 서류 더미가 책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장국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문턱을 넘을지 말지 내일 직접 들어볼 참이었죠. 회의실은 국무부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창문 없는 방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미국 측 인사들이 앉았어요. 저와 마이클 그랜트 NSC 부보좌관, 그리고 에밀리 로웰이 배석했습니다. 반대편에는 한국 측 대표단이 자리를 잡았어요. 김영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최민석 국방무관과 몇 명의 실무진이 보였어요. 김영진 차장은 60을 넘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외교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사람이었죠.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를 훑어봤어. 양측 인원을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저와 마주쳤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말도 없이 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가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돼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도식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중앙에 한반도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5개의 원이 겹쳐져 있었어요. 각 원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진입 기술, KPS 위성항법, 핵추진 잠수함, 연료주기, 자체 발사체. 지난 몇 년간 한국이 확보하거나 확보 중인 역량들입니다. 김 차장이 각 원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어떤 그림이 되는가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이 직접 설명하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같은 5개의 원이 하나의 큰 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큰 원 위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핵 없는 억제. 네 글자가 화면 중앙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진 차장이 그 문구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핵을 들고 협박하는 나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갖추려 합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그랜트가 옆에서 펜을 멈춘 게 느껴졌어요. 에밀리 로웰도 타이핑하던 손을 내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ICBM급 능력에 도달했습니다. 담담한 어조였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진입 기술, 장거리 추진체, 정밀 유도, 심해 운용 플랫폼. 여러분이 5월에 서울에서 보신 것들이죠.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핵탄두만 올리면 우리도 핵무장국이 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의도된 침묵이었어요. 방 안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걸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핵무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죠. 우리는 핵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을 천천히 훑었어요. 미국 측 인사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대신 핵 없이도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중기 계획이 정리돼 있었어요. 향후 수년간 누리호 추가 발사 계획, KPS 시스템 초기 구상, 위성 7기 내외를 기준으로 한 설계안.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어요.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억제 체계로 연결된다는 것. 이것이 한국의 선택입니다. 마이클 그랜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한국이 말하는 선택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거였죠. 김영진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원한다면 핵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기술적 장벽은 이미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국제 규범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가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건 한국의 이익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힘을 얻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립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약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이 능력을 동맹과 규범 안에 묶어두는 겁니다. 핵을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모델이에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였습니다. 회의 내내 듣기만 하다가 그 질문만은 직접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김영진 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핵을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파키스탄, 인도. 핵을 들고 협박하거나 핵으로 서로를 겨누고 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핵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갖지 않는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는 그 드문 선택을 하려는 겁니다. 핵무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요. 군비 경쟁, 확산 우려, 사고 위험. 핵을 갖는 순간 그 모든 짐을 져야 합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핵 없이도 핵을 막을 수 있다는 거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악수와 인사가 오갔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방금 들은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선택, 핵 없는 억제, 스스로를 제약하는 힘. 낯선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납득이 됐어요. 복도에서 마이클 그랜트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어떻게 생각해? 똑같은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랬죠. 이번에는 대답할 수 있었어요.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원했다면 진작했을 겁니다. 기술은 이미 갖췄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기술을 억제의 도구로 쓰기로 결정했어요. 핵 없이 핵을 막는 체계.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시뮬레이션이 그걸 증명했죠. 그랜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에 반영해야겠군.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한국을 더 이상 해구산 수혜자로 분류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필요했어요. 핵을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나라.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고민했어요. 한국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동맹? 그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재적 핵무장국. 기술적으로는 맞았지만 그들의 선택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 표현을 시도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됐어요. 한국은 핵 없는 핵무장국이자 핵 없는 억제 모델 동맹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적어놓고 읽어보니 이상한 문장이었습니다. 핵이 없는데 핵무장국이라니. 모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 차이가 중요했죠. 마이클 그랜트에게 초안을 보냈어요. 다음 날 그에게서 답신이 왔습니다. 핵심 문장을 유지한 채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정 요청도 삭제 지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NSC 브리핑에서 한국을 지도 가장자리의 작은 점으로 표시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뒤 에밀리 로웰이 싱크탱크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청중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녀는 한국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핵무장 없이 핵 억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동맹.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낯선 개념이었으니까요. 몇몇 전문가들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지속 가능하냐고. 에밀리는 서울시연 데이터를 근거로 답변했어요. KPS 기반 요격률 향상, 재진입 기술 수준, 통합체계의 성능. 숫자들이 그녀의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질문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회의적이던 시선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파란 점이 제 지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략 설계의 공동 주체였습니다. 핵을 가진 자들만 앉을 수 있다고 믿었던 테이블에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자리를 만들어냈어요. 핵 없이. 하지만 핵에 맞서서. 그게 한국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한국이 언젠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제 이성적 인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맹은 단순한 보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판을 짜는 관계가 될 수 있었죠.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핵 없이도 핵을 억제할 수 있다면 핵 확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밤, 어둠 속에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전남 고흥의 작은 공항이었어요. 백악관 지시로 누리호 4차 발사 현장을 참관하러 온 거였습니다. 트랩을 내려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말에 한반도 남쪽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타자 곧바로 나로우주 센터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어두운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길이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의 조명이었죠. 가까워질수록 불빛이 밝아졌어요. 발사대 주변으로 탐조등들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리호가 서 있었어요. 47m 높이의 하얀 몸체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어요. VIP 통행증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안내 요원이 저를 브리핑룸으로 이끌었어요. 작은 방에 몇 명의 관계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발사 개요와 안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어요. 목표 궤도 고도 약 600km, 주탑재 위성 설계 수명 5년 이상. 숫자들이 스크린에 표시됐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VIP 관람석으로 이동했어요. 발사대에서 약 4km 떨어진 언덕 위였습니다. 야외 좌석이 마련돼 있었고 대형 스크린이 발사대 실황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낼 보고서 최종본을 열었어요. 발사 전까지 마지막으로 검토할 시간이었죠.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2022년에 NSC 브리핑, 핵추진 잠수함 조건부 승인, 연료주기 부분 완화, 재진입 실험 데이터, 서울합동작전센터 시연, 워싱턴 전략대화.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지난 결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죠. 스크린에 발사운영실 내부가 비쳤어요. 수십 명의 인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도윤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발사운영본부 선임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상태 점검 결과를 내부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차분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어요. 수없이 반복한 절차를 또 한 번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을까. 몇 년, 어쩌면 10여 년.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인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서연, 야간 발사 안전총괄 매니저라는 직함이 자막으로 표시됐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체크리스트를 들고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칸에 서명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전 절차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극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점검하고 서명을 하고. 하지만 그 평범한 절차들이 모여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가진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강혜진 단장의 모습도 보였어요. 서울합동작전센터에서 만났던 그 장교였습니다. 지금은 나로우주센터에 와 있었어요. 그가 통신 장비를 들고 어딘가와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합동작전센터와 나로우주센터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발사 데이터가 동시에 두 곳에 전송되는 체계였죠. 저는 태블릿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며칠 전에 작성한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핵 없는 핵무장국이자 핵 없는 억제 모델 동맹. 맞는 표현이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관람석에는 저 외에도 몇몇 외국 귀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관, 우주기관 관계자, 방산 전문가들. 그들도 저처럼 이 발사를 지켜보러 온 거였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제가 아는 것을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국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한국 정부 내부 채널에서 공유된 메시지가 전달된 거였습니다. 최민석 국방무관이 참고하라며 보내준 내용이었어요. 이번 발사는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한국 내부에서 이 발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 이상의 의미. 저도 동의했어요.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건 단순히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핵을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다. 대신 그 기술로 다른 것을 만든다. 억제의 체계, 방어의 능력, 동맹과 함께하는 힘. 발사 운영실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카운트다운 30분 전 점검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분 단위로 줄어드는 시간.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30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시간이었죠. 이 30분 안에 한국은 다른 의미의 발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도윤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발사체 최종 상태 양호. 위성 분리 시퀀스 확인 완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연 매니저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혜진 단장도 통신기를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서울에서도 같은 장면을 보고 있겠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문장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은 우리 시대 가장 드문 전략 파트너다. 적어놓고 읽어봤어요. 부족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써야 했어요. 왜 드문지, 무엇이 특별한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도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은 나라. 문장을 이어갔어요. 그 힘을 동맹과 규범에 묶어두기로 스스로 결정한 나라. 손이 멈췄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체크리스트에 서명하는 이서연 매니저, 데이터를 점검하는 박도윤 엔지니어, 통신을 확인하는 강혜진 단장.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핵무장으로 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약을 스스로 걸어왔을까요? 카운트다운 10분 전 알림이 울렸어요. 관람석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발사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리호의 하얀 몸체가 탐조등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이 힘을 어디에 묶어두느냐가 진짜 전략이다.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핵이 아닌 곳에 묶어두기로 한 거였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의 표현을 다듬으며 핵 없는 핵무장국이라는 문구를 확정했어요. 이상하게 들리는 표현이었지만 이보다 정확한 말은 없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 문서에서는 누리호와 KPS, 차세대 중형위성을 국가 핵심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서 각주로 인용해뒀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근거였죠. 단순한 민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산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5분 남았어요. 스크린의 숫자가 크게 표시됐습니다. 관람석과 발사 운영실 양쪽에 같은 화면이 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발사대를 바라봤어요. 이제 곧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마지막 60초에 접어들었어요. 관람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모으고 발사대를 응시했습니다. 누리호의 하단부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3, 2, 1. 발사. 스피커에서 한국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동시에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습니다. 굉음이 4km를 건너와 관람석을 흔들었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을 뿜으며, 어둠을 가르며,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어요. 3년 전 NSC 브리핑에서 한국을 지도 가장자리의 작은 점으로 표시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올 줄은요. 핵 없이 핵을 넘는 길을 만들어낼 줄은요. 누리호가 점점 작아지며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보고서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아직 누르지는 않았어요. 발사가 완전히 성공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어요. 함께 판을 짜는 파트너였습니다. 제 시도. 새벽 1시 13분. 누리호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화염 기둥이 어둠을 뚫고 솟아올랐어요.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관람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어요. 하얀 몸체가 점점 작아지며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발사대 주변에 남은 연기가 탐조등 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비행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속도, 비행 경로,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됐어요. 발사 운영실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일단 분리 정상.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습니다. 일단 로켓이 제 역할을 다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잠시 후 두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페어링 분리 정상. 위성을 감싸고 있던 덮개가 열렸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위성이 우주 공간에 노출된 거였습니다. 스크린에 궤적 그래프가 표시됐어요. 계획된 경로와 실제 비행 경로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순조로웠어요. 2단 분리 정상. 세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제 3단 로켓만 남았어요.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숫자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고도 300km, 400km, 500km. 목표 고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발사 후 약 12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목표 궤도 진입 확인. 발사 운영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궤적 그래프가 계획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내쉬었어요. 몰랐는데 계속 참고 있었더군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신호가 왔어요. 주 탑재 위성 분리 성공.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 문장과 함께 발사 운영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람석에서도 조용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옆자리에 외국 귀빈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손뼉을 치면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누리호 4차 발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위성은 이제 600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었어요. 한국이 직접 만든 발사체로 한국이 직접 만든 위성을 올린 거였습니다. 서류와 시뮬레이션으로만 보던 기술이 실제 하늘 위에서 하나의 궤적으로 완성된 순간이었죠. 저는 태블릿을 집어 들었습니다. 보고서 전송 버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될 거였어요. 한국을 핵 없는 핵무장국으로 규정한 문서가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였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어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NSC 브리핑에서 한국을 지도 가장자리의 작은 점으로 표시했던 날이요. 좋은 발사체를 가진 동맹. 그게 그때의 제 평가였어요. 한국은 보호 대상이었고 핵 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리사 하트먼이 재진입 기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핵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갖췄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도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핵을 갖지 않기로요. 대신 그 기술로 억제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핵 없이 핵을 막는 길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태블릿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리호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올려보낸 위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눈이 되어서요.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김영진 차장이 서울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NSC 측의 발사 성공을 공식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증명한 거였어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요. 관람석 주변에서 악수와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저도 몇몇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강혜진 단장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가 박도윤 엔지니어와 이서연 매니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한 축하였어요. 과하지 않고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했을까. 그리고 그 기술을 핵무장으로 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약을 스스로 걸어왔을까.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핵을 가지면 모든 게 단순해지니까요. 협박도 할 수 있고 위협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들은 그 쉬운 길을 거부했습니다. 3년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핵잠수함 승인, 연료주기 완화, 재진입 실험, 서울 시연, 워싱턴 대화. 그리고 오늘 이 발사. 모든 조각이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 힘을 동맹과 규범에 묶어두기로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발사대 주변의 연기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시간이죠. 저는 그 30분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은 다른 30분을 보여줬습니다. 핵이 아닌 것을 하늘로 올리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파괴가 아니라 연결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기술, 다른 선택. 그 차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 배웠어요. 핵으로 협박하지 않지만 핵 협박을 막을 수 있는 나라. 세상에 그런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하늘에서 시선을 거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워싱턴에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의 의미가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판을 짜는 파트너였어요. 핵 없이 핵을 넘는 동맹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발사대를 돌아봤어요. 빈 발사대가 새벽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눈으로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